이번에는 2022년을 위한 증시 스토리텔링 특집 그 5번째 얘기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내년 시장을 바라볼 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떤 정책을 펴나갈지, 특히 이제 긴축과 관련된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 연준 얘기를 좀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원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문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번에 나오셨을 때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연준이 통제할 수 있는 시장인 게 오히려 좋다. 통제 안 되는 상황이기 되면 시장이 좀 어수선하고 네. 좀 질서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되려 안 좋다라는 얘기를 정확히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연준이 통제되는 상황 속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한편으로는 또 그 안에서 고민도 있거든요. 그럼요. 여러 가지 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연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들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제 다들 이제 인지하시는 것 같아요. 긴축이라는 단어가 되게 빨리 다가왔고 어쩌면 빠르게 보시는 분들은 내년 3월에 바로 올릴 수 있다. 네, 아니면 중로는 뭐 한 6월이나 뭐 하반기 초반에 올리지 않겠냐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연준의 어떤 매파적인 성장 그리고 이 긴축의 스케줄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연준이 참 나름대로는 예.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일단. 네, 네.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항상 성공이 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 경기 확장을 유지시키는 이런 식의 신뢰까지 가질 수 있을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어쨌든 초기에 비해서는 점점 이 속도를 빨리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느끼는 충격은 상당히 좀 그러니까요. 덜하죠.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지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S&P 500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해서 어쨌든 고점을 경신하는 상황이고 예. 그렇다고 미국 경제가 또 급격하게 뭐 추락하거나 이런 조짐도 잘 안 보여요. 네.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성공적이라고 보고 단지 이제 지금 결은 조금 바뀌어서 아마 연준의 속내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이전보다는 확실히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정말 지금보다 더 빨리 해야 될 거냐 아니냐는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에 의존하는 거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속도 이 정도가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는 좀 결정이 된 속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 속도는 도대체 어느 정도냐? 예.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한 2번 정도까지 잘하면 정책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봐요. 아, 상반기예요? 네. 그리고 하반기까지로 보면 총 한 4번 가까운 뭐 3번에서 4번 정도의 정책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물가에 대한 대응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이 모든 상황이 지나서 경기가 확장 국면을 마치고 이제 둔화되기 시작할 때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좀 강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높다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물가 이거 뭐 잡기 위해서는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요번에 이 물가가 오른 상당히 많은 이유가 물론 이제 소비가 일정 제품에 집중된 부분도 있지만 예. 물가가 오른 상당히 많은 이유가 공급 측면이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병목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고용시장 쪽에서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네. 게다가 또 조금 이렇게 확대시켜 생각해 보면 친환경적인 요소를 반영하기 시작한 것, 그 다음에 미중 갈등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들 예. 이런 것들이 그럼 과연 연준의 긴축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냐?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미중 갈등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리쇼어링 압박을 굉장히 지금 심하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세상이 비효율화된다는 거예요. 세계화가 진행될 때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낮은 이 물가에 그 많은 물량들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이제 서로 자기가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비효율을 나타내고 어찌 보면은 전체적인 코스트의 증가를 불러일으켜서 연준으로서는 사실 긴축을 한다고 해서 물가가 많이 잡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는
이제 물가는 어쨌든 그런 병목 현상이 해결되는 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으로 보는 거고, 단지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후의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를 좀 마련하는 게 내년의 기간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준의 긴축은 아마 한 내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3-4번의 금리 인상, 특히 상반기 때 한 2번 하는 이런 정도의 양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정책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장 물가를 잡기 위한 액션도 있지만 물가가 잡히고 나서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목 형상이 되려 풀려버리면 공급이 또 빠르게 늘어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까지 감안해서 금리를 올리는 이슈까지 생각해 보면 되려 정책 여력을 좀 더 높여놓는 게 어차피 경기가 둔화 올 거면 높여놓는 게 또 괜찮지 않겠냐. 괜찮다라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을 수는 있지만 향후에 경기의 어떤 진작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반대편에 있는 유럽의 어떤 스탠스라든지 되려 이제 어떤 금리를 올리다 보면 나오는 부작용들이 사실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자금 유출 압박까지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저도 미국 2년물을 그려보니까 한 0.75%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뭐 아주 나이스하게 프라이싱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한 2-2번 정도 올리는 걸 반영한 거다라고 보면, 말씀 주신 걸 보면 앞으로 더 그 어떤 그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더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면 자금 유출 압박도 좀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참 이제 이 이머징 마켓이 늘 불안한 게 결국은 미국이 됐든 유로가 됐든 어떤 통화 정책들이 이른바 그걸 캐리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글로벌 자금 상황의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왜냐하면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이니까 위험하고 수익률 높은 데로 가지만 나빠질 때는 그쪽부터 돈이 빠지기 시작하는 현상 때문에. 근데 단지 뭐 분명히 그런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고 일정한 국가들, 특히 이 과정에서 물가나 또는 재정과 관련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위험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이게 전방위적으로 되지 않을 만한 또 이유가 코로나19가 그걸 마련해 줬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게 사실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뭐 모두 다 발생했지만 그걸 대응하는 과정 중에서 보면 선진국 주요국들하고 이머징 마켓이 차별화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이머징 국가로의 자금 흐름이 안 나타났어요. 우리나라도 대표적이죠. 사실은 우리나라 굉장히 방역도 잘 됐고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고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양시장 합쳐가지고 25조 원 이상을 순매도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될 거는 그렇게 낮은 금리 하에서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외국인들의 단기적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몰렸다면 그게 빠져나가는 걱정들을 좀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런 현상이 별로 안 나타났다는 점에서 아마 내년도에 금리를 좀 올리는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자금이 막 이탈하는 이런 현상들은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부 이머징 마켓 쪽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이머징 마켓 쪽에서의 문제가 전반적인 어떤 금융 시스템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그 역시도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뭐 가능성을 우리가 0% 이렇게 두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을 또 너무 높이 보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가 큰일 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스탠스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 오더리가, 그러니까 무질서한 형태의 기업의 부도라든지 또는 금융기관의 시스템 리스크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좀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고, 특히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는 사실 한 2011년 이후 정도쯤에는 거의 제가 보기엔 외환 시장이 이머징 마켓이라기보다는 이머징과 선진국의 중간 정도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글로벌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 아니면 1,200원을 잘 넘지 않아요.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예. 봤을 때. 이번에도 보면은 1,2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안정화됐죠. 도로 내려오잖아요. 물론 내년도 하반기 정도쯤 돼서 전체적인 비즈니스 사이클이 나빠지는 국면이 되면 일시적으로는 뭐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우리나라 환율은 상당 부분 반영이 좀 이미 달러 강세를 반영을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아까 이 말씀드린 대로 이미 외국인들이 많이 또 팔아놓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자금 유출에 의한 국내 시장의 불안감은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비록 각국의 긴축 속도가 좀 빨라진다고 해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이머징 얘기하다 보면 또 이 나라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중국이란 나라가 과연 수요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 이제 제껴두고 한 가지 요인이 강력하다면, 이를테면 중국의 성장이 그 모든 악재를 흡수할 수 있다면 이머징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나쁘진 않을 텐데 최근에 이제 지급준비율도 내리고 소폭이나마 이제 금리까지 내렸지만 예전처럼 기계적으로 중국이 이제는 경기를 부양시키고 수요를 어떻게 보면 큰형님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금 약간은 좀 다른 스탠스잖아요. 선진국은 좀 긴축으로 가고 있고 중국은 좀 완화적으로 가고 있는 이거에 대한 해석과 약간의 어떤 중국의 역할 이렇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중국도 같이 긴축을 하고 뭐 미국도 긴축을 하고 이러면 사실 좋은 분위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글로벌 수요라는 게 결국은 뭐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빅2 그렇죠. 국가들에 의해서 많이 이제 좌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국이 수요를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대체해서 견인할 만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나라냐 아직은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먼저 긴축을 좀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부작용들을 지금 치료하는 과정이고 중국도 똑같이 과잉과 과열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중국이 뭐 지준율을 인하한다든가 뭐 이런 이 정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은 정말 그 조금 이씩 인하를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이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시그널은 분명히 주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성장률 전망 하에서 이거를 내린다고 해서 성장이 대단히 크게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어떤 그 모순이랄까 뭐 대출의 부실화라든지 또는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거를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장기적인 목적은 뭐냐? 장기적인 목적은 사실 두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글로벌 교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중 갈등이나 아니면은 이거 대결적인 구도화에서 점점 줄어들 때 내수를 부양해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수 부양과 함께 이제 시장 개방을 할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목적은 뭐가 있느냐? 이게 과열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중국은 계속해서 일본의 과거 사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해외 자금들이 굉장히 빨리 들어오고 또 내부에서 어떤 과열 현상이 나타나서 그게 결국은 중국 경제를 다시 일어서지 못할 만큼의 어떤 충격으로 몰아가는 부분에 대한 그 우려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그나마 좀 완화적인 이 스탠스를 취해주는 거는 오케이, 좋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글로벌 경기가 중국 경기로 인해서 같이 부양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뭐의 소지가 있고 또 한편으로 중국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금들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한테는 어떤 그 시사점이 있는 거냐?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이 좋으면 좋은 부분들이 있죠.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좀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돈이 다 몰려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혀 관심이 없는 국가일 거다. 이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상당히 좀 내년도에는 중립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사실 올해도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특별한 어떤 이슈로 작동하지 않았었잖아요. 그 내년에도 아마 비슷한 양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선진국이나 그리고 이머징, 그 중국까지 이렇게 챙겨본 바로는 전체적으로는 약간 대부분이 좀 중립적인 그리고 네. 뭔가 튀지 않는 선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게 최선인 요 정도의 이제 시나리오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여러 증권사에서 2022년을 전망할 때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깔때기처럼 박스피라는 걸 산정하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을 네.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보신다면 또 부모님께서도 내년 시장에 대한 얘기도 조금은 해주시면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예. 쭉 드리면서 결국은 각국이 지금 이 엄청나게 풀었던 코로나19 이후의 유동성 장세를 어떻게 이걸 잘 그렇죠. 연착륙시키느냐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연착륙 하에서 계속 어찌 보면 재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전망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으로 지금 시장을 전망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뭐 옆으로 쭉 이렇게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 경험적으로.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내년도 전망을 지금 한 3천 정도 되죠. 연말을 예. 한 3천 정도 생각을 하고 코스피 기준으로 아래 위로 한 1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뭐 일종의 박스권이라면 박스권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좀 상고하저의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물론 이제 늘 그렇지만 나중에 또 틀렸다고 여러 혼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다면 네. 저는 아직 경기 확장은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코로나19에 의한 그 부분들도 결국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긴축은 과거 제 경험상으로 보면 초기에 한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까지 별 영향을 못 미친다, 경기 확장세에. 이제 그런 시각으로 상반기를 보고 있고, 하반기는 어쨌든 누적된 부분들이 이제 다시 경기를 둔화시키는 방향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시장은 상고하죠. 범위는 3천을 기준으로 아래의 10% 정도, 이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환율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초반에 올리거나 이랬을 때는 오히려 조금 되려 안정적이다가 후반 갔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1,200원 요렇게 좀 올라설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외 투자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환율에 따르는 평가손도 상당하다 보니까 네네. 환율을 보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우리 환율이 굉장히 이렇게 어찌 보면은 박스권에 갇혀져 있었어요. 네. 최근 상황을 보면 환율이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것도 참 드문 일이긴 한데. 10년 가까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 박스권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박스권을 유지하는 게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요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에 있어서의 모멘텀, 또 뭐 반대로 미국의 모멘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분명한 건 글로벌 경제의 지금 구도는 달러와 강세 추세는 유효해요. 달러 강세 장기적으로 추세. 보면 달러와 강세 추세는 유효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환율에 대해서 해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내년도 상반기를 놓고 보면 상반기까지 경기 확장이 이어지는 국면에서 확장이 이어진다면 달러는 굳이 그렇게 강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정도의 일시적 달러와 약세, 뭐 약세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원달러 환율로 보면 원화의 강세,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다시 이게 추세는 달러와 강세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이 해외 투자, 특히 이제 달러화로 통화를 바꿔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언헤지드 포지션을 권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제 달러화에 투자하는데 해지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수익률을 갉아먹기보다는 오히려 달러화는 또 경기가 둔화될 땐 또 일정 부분 수익을 보존해주는 자산이다 보니까 환을 열고 투자하자라는 얘기였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2022년 아까 이제 중시에 대한 변화는 이제 상고하자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전체적인 또 컨셉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스타일일 수도 있고 어떠한 특정의 자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스타일로 이제 가져가야 될지 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사실 뭐 제가 상고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일 좋은 거는 전망이 딱 맞아서 상반기 때 오를 거를 이렇게 딱 예상하고 있다가 네. 고점쯤 됐을 때 팔고 나오는 건데 여기에 이 전망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틀릴 수도 있다는 거고 그렇죠. 틀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 유동성 장세에 사실은 이제 끝물에 다가가고 있는 거잖아요. 긴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암시하고 있는 건데 그럴 때 어느 시점에 그 일이 시작될 건지 누구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내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주식은 중립 포지션을 얘기를 하는데 중립 포지션이라는 건 0으로 들고 있는 게 중립 포지션이 아니에요. 예. 내 자산 비중을 봤을 때 주식을 할 수 있을 만한 자금 수준 정도 그거를 넘어서 하지 말고 또 그걸 다 팔아놓지도 말고 그 정도는 주식을 갖고 있대. 늘 말씀을 드리기를 한 반 정도는 성장주 장기적인 투자 그다음 나머지가 이제 경기 순환적인 건데 굳이 이제 바꾸고 싶다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경기 회복 그중에서도 오프라인 경기 활동들이 좋아지는 것들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셨다가 이제 고점 부근에서는 그 방어적 성격의 포트폴리오로 좀 바꿔주시는 게 좋겠다 이 정도의 얘기를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그거를 떠나서 테마와 관련된 거는 테마는 늘 그렇지만 우리가 가봐야 합니다. 지금 그렇죠. 뭐 왜냐하면 모든 테마들이 대부분 사실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가격에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순간에 들어갔을 때는 벌써 이미 상황은 종료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대신에 조금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 네. 또는 하나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물가예요. 물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를 올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좀 높은 수준을 유지될 수 있다고 보면 결국 앞으로 좋은 기업들은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은 그걸 실적으로 증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장주 중에서 실적도 같이 좋은 쪽을 제일 좋게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사실 그 IT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예. 자동차는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어쨌든 이 기업별로 들어가다 보면 그 자기의 이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들한테 충분히 전가하고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발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의 업종들로 좀 이렇게 모아봐야 된다. 업종이나 기업들로 모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중립 포지션을 갖고 가고 리오프닝 더불어서 뭐 굵직한 기업들 중에는 가격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업들은 우리보다 더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석원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